그 차례는 회사 소개라든가 발효의 전이 가족 발효, 그리고 국가 이제 수행 중인 과제라든가 향후의 사업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현황은 그 2011년 7월 20일 날 이제 법인을 설립해서 공장 등록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공장 등록의 내용은 이제 의료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으로 되었습니다. 그 의료용 화합물은 뭔가 하면요, 제가 앞에 뒤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천마를 이용한 뇌 치료물질, 뇌 혈류로 일어나는 치료물질이 뭔가 하면, 혈류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요, 뇌에 있는 혈관이 막힌다든가 터진다든가, 그리고 다시 말해서 그 막히든 터지든, 그리고 벌레가 들어가서 했던 바이러스 부분이 들어가서 했던 그 가스가 발산되면서 뇌세포에 이상이 일어나서 나오는 간질 부분, 또 중풍 마비 부분, 그런 이제 이런 부분이 우울증도 왜 한 가지겠죠. 이런 부분을 치료하는 물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 등록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의료용 화합물이죠. 그리고 이제 2011년 10월 25일 날 벤처기업을 등록했는데, 이 벤처기업이 2년에 한 번씩 다시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어서 작년 12월 3일 날 다시 재심사에서 합격을 해서 다시 벤처기업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기술 창업자 자금이 선정이 됐는데요. 예비기술 창업자 자금, 이게 지금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니까 잘 실감이 안 날 건데, 2011년 7월 20일 날 설립을 하고 8월 달부터 교육을 받기 시작했는데 12월 달까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거기서 등수 안에 들어서 예비기술 창업자 자금을 다시 또 신청을 해서 10번 가까이 발표를 한 뒤에 이게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엄청 오랜 세월을 했죠. 그래서 그 예비기술 창업자 자금이 선정되고 그것을 마무리하는데 2012년 말까지 거의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이 황칠 화장품 부분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시제품 제작,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시제품 제작은 해서 중국하고 대만, 일본, 미국, 우리나라 전체 전부 다 저 시제품을 평가를 다 한 부분입니다. 그게 보통 이제 화장품 제작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연구소에서 그냥 만드는데, 이 부분은 화장품을 각 나라별로, 각 도시별로, 도시는 부산, 대구, 서울도 이제 강남, 강북 부분을 다 보내서 거기서 이제 지혜 설문을 받아갖고 만든 제품이 지금 나오는 황칠 화장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또한 정부에서 엄청나게 그 기업에다가 지원을 해주기로 하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색깔이 조금 바랬죠. 300개 기업을 우리나라에 선정을 해서 옛날에 벤처기업보다 더 참 좋은 바이오 기업으로 키우려고 선정을 했는데, 이 과정에 이것을 추진하는 대상들이 노무현 시절에 그때 핵심 용어들이 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상도 쪽에는, 경상북도 대구시 경상남도 쪽에는 10개 기업도 안 되고요. 전부 다 전라도 쪽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저한테도 돈을 보내고 좀 하자 하는데, 모든 돈은 지금 전라도 쪽에 전부 다 유치가 지금도 다 되고 있고, 경상도는요, 10개 기업도 안 되고, 경상북도는 3개 기업인가 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그 중에 제가 167, 9%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약간 색깔이 바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이제 국가가치 3개를 선정을 받아서 하고, 이제 올해는 그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고 다시 지금 국가과제를 2개를 신청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허는 일주일 전쯤 했을 때는 특허 등록이 15개 있었죠. 예. 이제 17개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 내로 한 3, 40개가 넘을 건데 특허를 왜 이렇게 내는가 하면요. 각 과제를 할 때마다 특허를 내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과제를 해갖고 제품을 생산하든 물질을 생산하든 할 때 특허와 상표 등록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동안은 제 개인 앞으로 거의 지금 특허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세금 이상이면 스타 기업이 되는데, 제가 기업 쪽으로 지금 했던 그런 등록이 되질 않아서 스타 기업은 안 되고 지금 개인 쪽으로만 16개고 기업 쪽으로 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특허 등록이 되는 게 이제 내추럴 CNF 쪽으로 등록이 되면 내년에 이제 스타 기업이 되어서 이제 많은 국가의 혜택을 받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연구원 현황은 최종 연구소장을 포함해서 김준규 연구원은 국가과제만 전담적으로 지금 전담을 하고 있고요. 박진희 연구원은 미생물을 연구하는데 탐색하고 조작하는, 그렇게 미생물을 탐색하고 조작하는 게 무슨 기술인가 하면요, 다시 말해서 서울 가서 김서방을 찾는 것입니다. 서울 가서 도박을 잘하는 김서방을 찾던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김서방을 찾던 이런 를 찾는 듯한, 그만큼 아주 모래밭에서 정말 모래알 하나를 찾는 듯한 그런 기술이 이제 탐색과 조작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저희들 회사의 아주 경쟁력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최종호 연구원은 제품 이래 연구된 부분을 제품을 생산을 담당하고, 조일이 연구원은 연구 총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보면 다중발효로 쳐서 보면 내추럴 CNF와 이제 또 다중발효 한칠나라가 나오죠.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아직까지 다중발효가 대중화된 부분은 없고, 현재 단어는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가면서 단어를 만든 게 나노 고체 발효, 나노 발효, 나노 물질을 인터넷에 유포를 해서 지금까지 한 10년 이상을 모든 기업들이 잘 써먹고 있고요. 지금 이제 다중 발효를 또 이제 단어를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 또한 앞으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정도로 많이 대중화돼서 많이 사용할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매스컴에 소개된 것은 안동 MBC라든가 언론인협회 미생물 분야 쪽에서 소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발효의 정의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말씀드리고, 뒤에 다중발효가 뭔가 궁금한 다중발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생물로 발효를 하는 발효 정의는 공업적인 의미에서 발효 초락하는 게 뭔가면요, 큰 생물 반응입니다. 생물 반응기는 보통 1톤은 실험용이고요. 보통 10톤에서 30톤 정도로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한번 발효초를 이용해서 발효를 하다가 한번 이래 실수를 했든지 실패를 하면 보통 나가는 돈이 한 3억에서 한 10몇 억이 나갑니다. 엄청 큰 이제 모험이죠. 그래서 발효초로 발효를 하는 것은, 이제 생물 반응기를 하는 것은 아주 기술이 정착이 되고 안정이 됐을 때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는 방법은요, 다중 발효 방법은 이런 큰 10톤, 30톤, 50톤짜리가 아니고 한 평에서 조그만 한 판 한 판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효제나 생물 반응기에서 미생물, 자기가 원하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 상물을 만들어낼 때 이제 공업적인 의미에서 발효를 하고요. 그렇지 못한 식초를 생산하는데 술이 됐다든가, 술이 됐을 때 술을 만들려고 하는데 다른 그 부패가 된다든가 이랬을 때는 이제 부패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발효의 지금까지는 이런 발효 부분을 얘기했는데, 발효에 의해서 생물 공정이라 하는 건 발효에 의해서 2차 대사산물, 그리고 대사산물을 찾아내는 게 발효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발효와, 그리고 이제 그 학계에서 생각하고 기업에서 생각하는 그런 발효는 다릅니다. 기업에서 발효를 해서는 그 생산 목적 산물이 그 돈으로 바뀌어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업에서는 효모를 이용해서 알코올이라든가 글리세롤 이런 것을 얻어서 판매를 하고요. 곰팡이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은 요새 제일 많이 하는 것은 바이오 디젤이나 바이오 에탄올을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바이오 에탄올에 대한 부분은, 바이오 에탄올에 대한 것을 우리나라에 직접 생산하려고 하지 말고 외국에 가서 기존의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는 그런 공장에 더 1톤을 생산했을 때 바이오 에탄올이 50톤이 생산되는 것을 뭐 70톤이 생산되든 80톤이 생산될 수 있는 미생물을 탐색을 해서 가져가든지, 아니면 다시 말해서 바이오 에탄올을 찾아내고 그 부산물을 다른 목적 산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연구를 한다면 아주 그 국가적으로 엄청난 기술 이전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곰팡이를 이용해서 얻어질 수 있는 건 구연산, 글루콘산, 항생물질, 뭐 미생물 균체 이런 부분이죠. 구연산 뭡니까? 구연산이 그 왜 그 비타민 C 먹으면 새콤달콤한 거 있죠? 아주 시기의 그 맛을 내는 게 구연산입니다. 거기서 곰팡이에 의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균으로부터 얻어지는 거는 부틸알코올, 아세톤, 젖산, 뭐 아세스나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그 기업에서는 발효에 의해서 이제 얻어진다고 보시고, 지금까지 종편 방송이라든가 국민들이 알고 있는 발효는 다른 발효죠. 설탕과 뭐 과일을 넣는다든가 이런 부분이죠. 그건 발효가 아니고 숙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숙성. 그래서 그 숙성 발효와, 그리고 지금 EM 미생물이라든가 또 고초균이라든가 선호균을 얘기하는 그 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발효락 하는 것은요, 발효락 하는 것은 미생물이 들어가서 그 미생물이 번식을 해서 미생물의 균체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미생물이 먹고 배설을 하는, 그러니까 배설물에 의한 그런 부분을 사람이 이용하는 게 이제 발효락 하는데, 그 설탕과 그 과일을 넣든지 설탕과 한약재를 50대 50으로 넣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세포 속에 있는 것이 세포막이 파괴가 돼가요.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세포 속에 있는 기능성 물질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빠져나오게 되면 그것이 이제 그 알코올이 형성이 됐다가 초산으로 넘어가든지, 알코올이 형성이 됐든지 이래 돼야 되는데, 젖산이 됐든지, 이것이 가만히 방부 역할을 하고 그대로 유지되는 게 요새 설탕 대 그것을 1대1로 넣어서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이죠. 그건 그렇게 숙성이지 발효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발효라고 하는 거는 1대1로 넣지 않고, 과일이 100이라면 이제 설탕을 30% 넣든지 20%가 넣어서 이게 술이 되는 부분. 조금 넣으면 술이 되죠. 술이 되다가 바로 식초로 넘어가죠. 이것은 발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것은 방부 역할을 해서 계속 유지가 되는 부분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새 그 EM 미생물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EM 막 얼굴도 뭐 씻고 뭐 별별 거 다 만들어갖고 먹기도 하고 하죠. 이게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대학원 이제 제가 가르치는 책에, 생물공정 책에 나와 있는 걸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미생물과 그 미생물 간에는 공생관계 있는 게 있어요. 공생관계. 공생이라 하는 건 두 가지 미생물이 살아가면서 서로가 도움이 되는 그런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때 살아갈 때 상리적일 수도 있고 중립적일 수도 있고 기생적일 수도 있고 편리공생적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기생적이고 중립적이고 상리적인 것보다는 편리공생이 돼야 되죠. A락 하는 미생물과 B락 하는 미생물이 서로 살아가는데 서로가 도움이 돼야지 오래오래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못하다면 기생적이거나 중립적이거나 상리적일 때는 그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공생적 사교작용은 호기성인 미생물이 산소를 먹고 산소를 없애면 다음에는 현기성, 산소가 없어서 살아갈 수 있는 현기성 미생물은 좋은 자기가 살기 아주 편한 상태가 되겠죠. 그런 부분. 또 아니면 그 본래 있던 미생물에 그 다시 유입되는 미생물이 필요영양분이라든가 생장인자 이런 것을 공급을 생산돼서 공급을 하고 살아가는데 유독물질을 없애준다면 이것은 편리공생적이죠. 근데 일단 이런 부분이 환경이 좋았을 때는 편리공생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게 환경이 악화가 되든지 음식물이 이제 자기가 먹을 영양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졌을 때는 편해작용이 됩니다. 편해작용. 본래 있던 미생물이 다른 들어온 미생물이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런 부분이 제일 큰 이제 그 발암 물질을 형성하는 그런 부분이죠. P집단에 그런 게 본래 P집단이 생장을 저하는 유독물질이나 또 생장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 영양소 이런 거를 다 포괄시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본래 있던 미생물들이 그냥 있들 안 하겠죠. 근데 그 EM 미생물은 한 가지 미생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3가지에서 5가지 미생물을 합친하기 때문에 결국은 편해작용 형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식용으로는 아직까지 허가가 나지 않고 농업용 미생물로 허가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EM 미생물을 아주 너무 맹신하시는 분들이 요새 많은데 그런 부분을 조금 이런 것을 생각해서 이용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다중발효는 과연 뭐냐? 다중발효와 앞에서 이제 발효는 말씀을 드렸죠. 이제 2차 대사산물을 생산하고 보통 사람들은 그 숙성을 하는 것을 발효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고 다중발효는 1차 발효할 때 A락 하는 미생물로 2차 발효할 때 B락 하는 미생물로 3차 발효할 때 C락 하는 미생물로 하든지 A락 하는 미생물로 다시 해서 2차 대사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산하는데 첫째 제일 중요한 부분은 다중발효를 함으로써 나노물질화한다 하는 거. 그렇게 3회 이상 발효를 하면 나노가 됩니다. 나노라 하는 거는요 1나노에서 100나노 거정이 나노물질입니다. 그 나노는 요 생긴 물질의 길이라든가 요 폭이라든가 부피라든가 모든 것을 자료쟀을 때 10억분의 1 나노메타에서 100 나노메타까지를 나노 물질이라고 해요. 그 이상 물질은 마이크로 단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것은 지금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옴수트론 단위. 옴수트론은 뭔가 하면요. 물은 마이크로 단위, 나노 단위 이상인데 밀면 옴수트론 단위그 정도 밀이 들어가는 게 물이에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물이라 하는 것은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한 가지는 아주 큰 분자를 갖고 있지만 밀고 어디 환경에 따라서는 옴수트론 그 정도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그걸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억을 하고 있다. 1초에 1조분의 1까지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닷가에 가서 돌을 던졌을 때 그 기억이 1초분의 1거든요. 얼마나 많이 멀리 가겠습니까? 그래 순간적으로 기억을 하게 쫙 가는 거겠죠. 그렇게 연못 같은 거의 저수지 같은 거는요 한 1초 내에 전부 다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인간. 그래서 기억을 하지만 기억을 빨리 또 없어지게 하는 게 또한 물입니다. 그래서 그 알칼리 소다라든가 뭐 물에다 뭐 다른 화장을 기억했다든가 이런 것은 바로바로 풀리기 때문에 그건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신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아무리 입력을 시켜도 그것이 기억에서 풀리는 게 아니고 그대로 그것이 기억하고 있다가 그 영양 성분이라든가 기능성 물질을 다시 기계적으로 분석했을 때 그것이 그대로 나와야지 그것이 기능적인 물이라고 부르지 그것을 기억시켰다고 해서 기능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그 국민들이 엄청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능수다. 그러면 한 병에 뭐 26만 원씩 팔고 몇백만 원 파는 물 있죠? 그게 그 기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아시면 삶을 살아가는데 지혜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노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체의 흡수라든가 이용, 배출이 엄청나게 나오고 아주 잘게 쪼개지는 과정에서 분자와 분자 사슬에 들어있던 독성이라든가 중금속, 알러지 물질 이런 부분이 다 분리가 돼서 빠져나가서 휘발이 되든가 다른 물질로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빠른 시간 내에 또한 배출이 되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다중발효 기술은요 바이오 기술의 기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음식을 김치를 먹으려고 하면 배추가 아주 좋아야 되겠죠. 배추와 같은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빠른 시간 내 물질을 변환하고 대사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변환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무기물질이 유기로 변환되고 무기물질이 수용화되고 또 화학으로 합성된 것이 내추럴화되고 이런 것이 변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엄청 그것을 돈만을 생각하고 이용한다면 엄청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왜? 항생물질을 가축들한테 먹이면 어떻게 됩니까? 항생물질이 축적이 돼가 있죠. 그래서 뭐 항생물질이 축적된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돼지고기, 소고기를 먹고 나면 속이 아주 거북하죠. 이게 항생물질이 많이 유입이 된 것만큼 속에 들어가면 뱃속에 들어가면 고기가 자갈 굴러가는 것 같이 따로따로 나옵니다. 그게 이제 항생물질이에요. 근데 항생제를 발효를 해서 만약에 가축한테 먹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추럴화돼서 항생물질로 이용하고 빨리 체내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냥 항생물질이 보통 항생물질은 들어가서 작용을 하고 빠져나가지 않고 육질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만 나노화 다중발효를 통한 항생물질은 빨리 자기의 역할을 하고 빠져나간다. 그런 것이 변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환. 그래서 이런 물질로 화장품을 만들면 피부의 흡수라든가 흡수가 돼서 옛날에는 화장품이 그렇잖아요. 글리세린 같은 거 발라놓으면 왜 피부가 보들보들하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피부 껍질에서 나와서 보습 작용만 하는 겁니다. 근데 나노물질은 어떻게 되는가? 막 피부에 발랐을 때 양리작용이라든가 기능성 물질이 진피를 통해서 다시 진피를 활성화해서 재생을 해주고 체내에 들어가서 세포라든가 기관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용 과정을 할 수 있는 게 나노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부 트러블이라든가 진정, 아토피 이런 제일 중요한 것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안티에이징입니다. 안티에이징이라고 그래고도 하고 에이징 락 물질이라고 해요. 에이징 락이라고 하는 것은 잠근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피부가 늙는 것을 잠근다. 몸이 늙는 것을 잠그는 그런 물질이 에이징 락 물질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식품에서는 맛과 향이 좋아 먹기가 편리하고 인체 발탄 기능을 잡아줄 수 있다. 인체는요, 인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인체의 병이, 질병이 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정리를. 뭔가 하면 피가 탁해서 온다, 면역력이 약해서 온다, 또 어떤 사람은 뭐 가사나 물이 많아서 온다,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만 이 모든 그 부분은 인체 바이탈 기능이 정상적으로 됐을 때, 그렇게 효소도 적당하고 그 체내의 모든 세포의 활동도 적당하고 모든 게 적당할 때는 그 면역력이라든가 혈액이라든가 모든 게 다 좋아지겠죠. 이것이 인체 바이탈입니다. 바이탈 기능을 잡아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중발효의 필요성은 다중발효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앞으로 그렇게 사람이 평균 수명이 옛날에 120이나 했죠. 120세가 맞을 겁니다. 제가 어릴 때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성장 과정에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아주 많이 체험을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려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퇴직하신 분이 우리 집에 한 2년 동안 와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이분한테 뭐를 배우는가 하면 심령과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나라는 심령이라고 하는 걸 모르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 심령학회 한 두세 명 있는 그 학회 회원 중에 한 명 있었습니다. 이분한테 이제 우리 지중해 세계, 지하 세계라든가 그 외계 생명체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뭐 심령, 사람의 영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걸 엄청 많이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와 또 상반되게 도인들이라고 나한테 많이 다가왔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스승이 뭐 320살이 됐다든가 뭐 500살이 됐다든가 이런 너무 맹랑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옛날에 아주 이게 오염이 되지 않고 오래 전에는요 사람이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오염이 안 되고 살았을 때는 거의 150 이상은 다 살았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0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100세 이상 150, 200을 살아서 그게 좋은 게 아니고요. 100세 이하를 살더라도 정말로 치매 안 걸리고 비눗방에 똥칠 안 하고 산다 하죠. 정말로 중풍 마비로 자유자재로 마비가 안 걸려서 자유자재로 걸어다닐 수 있고 그래서 사람으로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뭔가? 이것은요 웰하스라고 하죠. 웰빙과 로하스. 그래서 웰하스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노 물질과 다중발효 물질이 체내에 들어가서 체내의 중금속이라든가 그리고 배출이 되지 않고 남아서 독성으로 작용하는 물질을 체외로 배출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첫째, 다중발효를 하는 첫째 목적이 세포막 파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막이 파괴되지 않아서 먹지 못하는 그런 물질 그리고 2차 대사산물 생성이라든가 가공 방법의 용이한 이런 부분 때문에 1차 다중발효를 하고 2차로는 인체의 효율적인 이용과 배출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독성 중금속 알러지 물질 제거 이것이 제일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첫째, 두 번째 보시면 인체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배출에
내 관문을 통과해서 내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킨다 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내 세포가 여성들은 23세부터 태아가 되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조금 늦습니다. 27세부터 태아가 되기 시작하는데, 내 세포가 한 개가 죽으면서 발산하는 가스로 인해서 그 가스가 3개의 내 세포를 또 죽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죽어나가면서 갱년기 장애가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지금까지 뇌를 연구는 아직 그 정도 뇌를 다 개척을 못했는데요. 옛날 한의학에서도, 중의학도 그렇지만 한의학에서도 뇌 쪽은 상초라 해서 숨겨놨던 부분입니다. 그것은 의통을 하지 않고는 뇌 쪽에 건드리지 말아라 하는 거죠.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현대의학도. 예. 박사님 말씀하시는 가스라는 것은 활성산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활성산소하고는 다르고 내 세포가 괴사하면서 발산하는 자체 독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활성산소는 자기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작용을 하면서 나타나는 부산물로 부산물이 활성산소라고 보시면 되고, 세포가 파괴되면서 발생하는 가스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독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스. 활성산소하고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내 관문을 나노물질은 내 관문을 통과해서 내 신경세포를 다시 살려주면서 그런 물질을 해체해서 밖으로 빼내줌으로써 세포의 괴사를 막아주는, 그래서 내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지금 건국대학교 의학공학과하고 임상을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임상이 나오면 더 정확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생물의 다중발효를 통한 비전은 미생물을 통한 2차 대산물의 탐색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ERG가 그람당 30만 원인데, 이건 시그마사의 가격에 준하는 가격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 부분과 GST는 지금까지 가격이 아직까지 너무 희소성이기 때문에 합성한 거 아니고 천연 GST는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체의 안식향도 가격이 정해져 갖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2차 대사산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많이 증강이 되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세포막이 파괴되지 않아서 우리 몸에 영양물질을 흡수하지 못하는 화분이라든가 스피루리나 클로렐라 기타 조류의 모든 세포막을 파괴시켜서 세포막 속에 있는 기능물질이 다 인체에 흡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발효미생물의 최적화를 위해서 궤변 조작을 해서 항균성이 강해서 발효를 하지 못하는 울금이라든가 천연초, 탄산, 천마를 발효를 합니다. 울금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하면요, 울금 아시죠? 카레 울금. 울금을 강황이라고도 그러는데, 울금을 분쇄해서 아주 최고로 두꺼운 비닐팩에다 보관을 해놔도 울금에 있는 커큐민 물질이 밖으로 다 빠져나옵니다. 찐득하게. 대단하죠? 우리는 왜 비닐에 넣어놓으면 물질이 안 빠져나온다 생각하시죠? 아무리 두꺼운 비닐에 넣어놔도 커큐민은 다 빠져나옵니다. 한 두세 달 놔두면요, 찐득한 밖으로 다 빠져나와요. 이런 부분 때문에 발효가 되지 않는 울금이라든가 천연초, 그리고 천마는 천마 안에 미생물이 들어가고 있죠. 자체 미생물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발효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을 발효를 하고, 독성이 있는 한약재, 초고라든가 부자, 천남성을 발효를 하고, 골담초라든가 참옷도 알러지 부분이 있는데 발효를 해서 알러지 부분을 없습니다.
골담초가 왜 골담초라고 하는 건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골에 담을 빼낸다. 골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뼈지요, 뼈. 뼈에 담을 빼낸다. 이제 담을 이제 나쁜 거를 빼내면 그 옛날 분들은 이제 그 무릎 통증이라든가 뭐 신경 통증 이런 것을 담으로 봤습니다. 담. 그래서 담을 빼내는데 이것을 옛날에 먹어보니까 100사람이 먹으면 90명이 두드러기 나가고 그 중에 10명 정도는 죽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그 이제 그 옛날 그 조상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는가 하면 단술을 다 먹었어, 단술. 단술이 뭡니까? 그 메가 있죠? 엽길검. 엽길검은 그 알파 아밀라제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것이 자르는 과정에 단술을 만드는 과정에 이 알러지 물질을 좀 없앴기 때문에 이래 그 약단술을 먹으면 약간의 그 두드러기만 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많았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미생물 다중발효로 다 그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특산물을 다중발효를 이용해서 안동의 꼬치뿌리 선물이라든가 통영에 있는 굴폐각, 굴폐각은 수용성 칼슘으로 제조가 가능하고 상계 바다에 앞으로 아일 때가 되면 해파리가 엄청나게 많아져서 결국은 고기 양식하고 고기를 잡는 데 엄청 피해가 갈 겁니다. 이런 부분을 고부가 콜라겐 내지는 암 치료 물질로 의약용 화합물로 이용이 가능할 그런 날이 곧 올 거로 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ERG, 천마의 에로티오네인과 GST, 글루타치온 S 전이 효소는 어떤 역할을 하는 물질인가? 그게 1kg에 에로티온은 3억이고 이것은 그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뭔가 하면 뇌혈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물질인데 뇌혈류 장애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흡연이라든가 비만, 또 영양분을 많이 먹지만 운동 부족으로 인한 이런 부분 때문에 뇌혈류로 일어나는 질병으로 사망하는 게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2위입니다. 2위. 그렇다면 의료비 부담이 엄청난 의료비 부담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건강식품으로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작년에 국가과제를 신청했는데 오케이 됩니다. ERG가 많이 함유된 천마한의 개발 올 이제 7월달에 다 이제 마무리 지옵니다. 그것이 나오면 이제 이것이 제목이 그래 나갈 겁니다. ERG가 함유된 천마한. 그래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천마가 ERG 성분이 제일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량 생산을 통한 뇌건강식품 이것을 개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2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부분이죠. 그래서요, 한번 보시면요, 요번 달에 엄청난 큰 연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보세요. 본래는 피발효에 61이라 하는 61 마이크로그램이 있던 것이 두 번 말하니까 331.6 나왔죠. 마이크로그램. 지금 현재 2월 현재 국가기관에서 검증을 해본 결과 1600 마이크로그램쯤 나왔습니다. 얼마입니까? 3배 가까이 됐죠. 지금 놀랬습니다. 놀래갖고 지금 오늘 김종규 팀장이 그것 때문에 갔어요. 이거 기능물질로 이걸로만 생산하잖아요. 근데 저는 요 정도 나와서 건강식품으로만 해가지고 천마한을 지금 보고받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1600까지 된다면 이게 약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건복지부의 과제를 따서 이제 개별 품목 쪽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어제 발표가 돼서 오늘 제가 여덟 왔습니다. 그리고 에이징 낙물질이죠. 이게 뇌혈류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화장품으로 만들었을 때는 에이징 낙입니다. 피부 늙는 게 이제 수독되는 거예요. 수독. 이런 물질을 앞으로는 양산체제 우리가 정말 싸게 3억이 아니고
5천만 원, 2천만 원 정도로 아주 싸게 해서 온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상용화 기술을 제가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GST는 인체 유해 물질이라든가 독성 등을 분리 배출하는 물질인데, 또한 이 물질도 지금 많이 함량이 전에 한 것보다는 많이 증가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천마환을 잡수게 되면 몸에 있는 독성으로 작용하는 물질이라든가 중금속이라든가 그 모든 물질을 체외로 배출하기 때문에 다른 황칠환이나 이런 걸 잡숴도 아주 몸에 아주 좋은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요거는 이제 작년 12월 달에 과제가 끝났는데, 무력 통증에 효과가 있는 단상당 개발, 요게 과제 제목입니다. 근데 이 국가에서 오케이 해가 만들어낸 건데, 2014년 11월 25일 날 6시 내 고향 방송에 이게 되면서 원래는 원료 자체가 막 바닥이 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5월 달까지 팔 수 있는 게 한 300~400박스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항산화 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받고, DNA 손상 억제 비교도 받고, 그리고 영점 관계 이런 부분이 다 선행이 연구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약식 원료라든가 기본 품목 쪽으로 이제 나갈 겁니다. 그래, 한칠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칠나무는 일명 천금목이라고 하고, 안식향은 조선시대 때부터 의향용으로 사용이 됐던 부분이에요. 근데 안식향은 뭐냐? 인체에 편안함을 준다. 근데 여러분들, 편안함을 주는 게 뭡니까? 아이고, 편안하게 계셨습니까? 편안합니까? 이랬죠. 편안한 건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 우리 몸은 충격을 받든지 많이 쓰든지 하면 근육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뭉치죠. 마음이 편안해지면요, 이런 뭉치기 다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마음이 가면 우리 몸은 세포까지도 다 편안하게 됩니다. 마음이 긴장이 되면요, 근육 전체가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아픈 데는요, 아픈데 이름 같이 보면 근육이 뭉쳐져 있어요. 그렇다면 일단 침을 넣는다 하는 거 알죠? 침, 뜸, 또 뭐 카이로프랙틱, 이게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게 그 침, 뜸, 카이로프랙틱입니다. 근데 이거 먹어서 침, 뜸, 카이로프랙틱에 효과를 낸다고 보시면 통증은 자동적으로 많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 세포 정도 편안함을 유지시키기 때문에 노화를 억제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에까지는 그 편안함을 말씀을 안 드리는데,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엄청난 큰 내포를 하고 있는 편안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요 원산지는 해남이라든가 완도, 고길도, 제주도, 서귀포 부분인데, 제주도에는요 바람이 엄청 세죠. 바람이 센데 바람이 없는데 큽니다. 이게 오목한데, 바람이 센 데는 그 4~5m 되는 게 가지가 이런 게요, 태풍 하나 오면 거의 다 잡았죠. 째집니다. 가지가 째져갖고 다 널쩍거려요. 그래서 못 크기 때문에 서귀포 부분에 가면요, 이래 오목하게 들어간 데 있잖아요. 요런 데 헌칠나무가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남해 지방이라든가 해남, 고길도 이 지역이 아니라도 남해 지방에 아주 산골짜기 오목하게 들어가면 김치 있잖아요. 그런 데는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2025년이 이제 기점으로 해서 변산반도권이 되니까 동해안도 포항까지는 저희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서서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왜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면요, 다른 나무, 옛날에는 중국이 최고 비쌌거든요. 중국이 한 2.5m 되면 옛날에 한 250만 원 이 정도 했는데, 얘는 2.5m 정도 되면 지금 300만 원 되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가격이 나갑니다. 그래서 한 4, 5년만 묵으면 평균 300만 원으로 본다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만 주만 갖고 있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고 있으면 연연히 크는 그 이제 새싹만 이렇게 잘라서 파는 거지 전체를 잘라 파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만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세계적으로 이걸 수출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식재를 해야 되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칠나무는 참 성분은 산산유사 사포닌인 세스키테르페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덴드로파낙스 계열입니다. 인삼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삼가에 가시오가피라든가 항칠나무라든가 음나무 뭐 이런 게 있죠. 다른 거는 가시가 다 있습니다. 가시오가피 같은 건 아주 작은 가시죠. 음나무는 큰 가시죠. 이런 것이 있지만 얘는 가시는 없는 대신 잎은 어릴 때 가시와 같은 삼시창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시장 규모는 우리나라만 지금 1조 원 이상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도 발견이 있었고 일본에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중국에는 남부로 해서 멸종이 다 됐고요. 일본은 황칠나무가 있는데 우리나라 황칠은 황금색인데 일본 거는 투명한 니스 같은 그런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유통제품은 항칠진행이라든가 항칠차, 도료 부분이 대개 차지하고 있는데 관련 업체도 많습니다. 고려 항칠, 마레도 홀스미스, 항칠 코리아, 제주공, 항칠 제주, 황칠 뭐 이런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발효 미생물을 통해서 발효를 하지 않고는 단이라든가 이런 진한 진짜로 안식향이 들어있는 황칠 엑기스를 추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고 앞으로 이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발효 쪽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 전라남도 쪽엔 황칠 사업단이 발족이 돼서 발효 쪽도 하고 이제 CO2로 하는 추출을 이산화탄소로 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주 진액도 빼내는데 이래 빼내는 과정에서 안식향이 다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중 발효를 통해서 60도 이하에서 발효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살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 하나만 요 부분으로 황칠 부분을 맞추고 다중 발효를 함으로써 의약 외용제라든가 향장원료라든가 천연유료, 발효 가공 식품원료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저번 금요일도 대구 수미 패션대회를 갔다 왔습니다만 지금 대구가 제일 지금 해야 될 부분이 기능성 석류 개발입니다. 이 부분이 나노 다중 발효를 통하지 않고는 기능성 석류나 원사를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 기술이 그자로 대구로 많이 유입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나마 조금 이해가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질문 간단하게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좀 할게요. 예. 저 미생물 음료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이제 제가 이제 미생물 바로 생각을 하다가 예. 다중발효를 딱 접하면서 예. 그 미생물이 국밀보의 미생물 음료를 먹으라 그래서 제가 그걸 시켜서 어제 딱 한 번 먹고 있는데 예. 그럼 별로게 효과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생물은 이제 미생물 중에도요 인체 친화적인 미생물이 있고 인체 친화적이지 않은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 거면 국가 미생물 연구기관이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는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내에 국가균주보관센터가 있고 농촌진흥청에 농업미생물보관센터가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런 데서 인체의 돌연변이나 안전성이 입증된 그런 식용미생물이 진짜로 식용미생물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식용미생물이라고 그렇게 뭐 선전이 계속 국밀보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사를 봤다가 그게 효소를 가루 효소를 먹겠느냐 미생물 효소를 먹겠느냐 옛날에 예사를 들었는데
이제 이걸 딱 접하고 나니까 아우 그러면 같은 같이 음료수도 미생물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켜서 어제 딱 한 병. 어제 저녁에 먹을 때는 모르는데 오늘 아침에 먹으려니까 좀 시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시큰할까 하룻밤 쌓여야지. 그리고 이제 미생물이 이게 따게 되면 요새 같은 때는 이제 변하지 않는데 그것을 멸균을 시키지 않으면 미생물이 계속 번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시큼하게 되기도 약간씩 하고 어제보다 시큼하게. 변폐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제일 중요한 기술인데 뭐 따갖고 며칠이나 됐습니까? 아니 어제 어제 따시고 오늘 따시는데 아침에 시큼하게 이렇게 됐다고. 새벽에 먹는데 기분이 어제 같지는 않고 약간 신 것 같았어요. 이제 그게 그 기술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의 기술이거든요. 미생물 음료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데 미생물을 이용해서 음료를 만들었을 때 개봉을 했을 때 그 얼마나 빨리 변폐가 되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만들어낸 만다 효소라고 있어요. 만다 효소는 그렇게 자꾸 막 병에다 하니까 빵빵해져가 커지고 또 시큼해지고 이래서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해서 일본의 만다 효소는 이렇게 큰 드럼통에다 갖다 놓고 거기서 그냥 바가지로 팔았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그분들은 한 6, 7년을 거치면서 그것이 고정화될 수 있도록 그 기술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고정화 기술까지는 개발한 데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제 미생물을 죽여서 그냥 효소제로 팔든지 그래 팔지 미생물 제재로는 하는 데가 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때라도 아직 그 완전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오고 얘는 먹지 말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체질 우리가 이제 예. 보통 이제 한의학에서들 많이 말하잖아요. 근데 실제 제가 이 체질을 무시를 했었는데 제가 굉장히 약했을 때 체질을 통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체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 막 이제 또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건강한데 오리를 제가 이제 몸이 냉한데 오리를 먹으면 금방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를 보니까 저기 황치라고 하는 분이가 이거 내 체질에 맞는구나. 그러는데 또 뭐 무릎이 좀 안 좋다 하니까 뭐 단물을 갖고 왔는데 그거는 제가 이거 체질에 맞는가. 일단 그 다중 발효를 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그 체질과 상관없고 알러지 체질은 음양 체질을 떠나서 알러지 체질 그 정도 다 포함합니다.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이제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중 발효하는 겁니다. 다중 발효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된장이나 뭐 간장을 먹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 거하고 양약하고 섞어서 먹든 한약하고 섞어서 먹든 뭐 모든 뭐 식품하고 먹든 식품 중에서도 상극적인 식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홍삼이 뭐 아무나 봐도 좋다. 근데 제가 또 홍삼을 마시면요 금방 그 자리에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체질이 그러니까 제가 아 역시 체질은 자기 체질에 맞는 걸 먹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근데 이제 이런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혹시 오리라든가 인삼 같은 데 농약을 많이 쳐서 농약이 몸에 들어오면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식품이 그래서 그렇다 착각을 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 무공해만 고집하시는 분들은요 농약 친 걸 딱 먹으면 바로 어지러움 증상이 바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이제 그 항생제를 많이 사용했다든가 그 농약 기운이 남아 있다든가 이런 것이 그 몸이 약한 사람들은 들어오면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다중 발효를 했을 때 어떤 그 인체에 이롭지 못한 물질들이 독성이 이제 많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효소학에서 말하는 그 산화하는 효소와 다중 발효에 의한 그 독성 제거는 기능이 같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미생물에 따라서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대사산물에 나오는 효소는 뭐 다양하게 다 다르겠죠. 다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미생물의 탐색이거든요. 최적 미생물이 어떤 거냐. 그걸 찾으셔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원스텝, 투스텝, 쓰리스텝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해나가는 게 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 제가 드릴게요. 여기서
여기서 제가 두 가지잖아요. 그 천마에서 에르고티오네인과 GST 이 두 가지를 제가 이제 얻고자 한다면 1차로는 GST를 생산하는 미생물을 1차로 투여할 것이고 그것이 투여하고 발효가 되면 또 멸균을 시켜서 2차로 투여하는 것은 에르고티오네인을 생산할 수 있는 걸 투여할 것이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일상적인 그 학문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은 진짜 제가 질문하고 싶은 부분인데 예를 들면 미생물이라는 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셀룰로스나 세무소를 먹어서 신진대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산물이 나오는데 그 부산물 중에 하나가 단백질이면서 효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다중 발효의 의미는 그 미생물을 탐색한다고 하셨는데 그 미생물을 탐색한다는 의미는 그 특정 물질을 가수분해 시키고 그 기본적인 6가지 그 효소 작용에 의한 그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포커스를 효소에 둬야 되느냐 마이크로박테리아에 둬야 되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 발효를 함으로써 가수분해가 되느냐 효소가 되느냐 그것은 그 기본적인 그 미생물의 그 작용 개념입니다. 그것은 이제 다시 말해서 유치원 아들이 배우는 거고 그 이상에 올라가면 그것을 떠나서 효소를 떠나서 2차 대사 산물이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가 그거 이제 그 정도 되면 중등 정도가 되는 거죠. 카테고리 안에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효소는 본래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거고 거기서 효소 외에 어느 물질이 만들어졌느냐.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2차 대사 산물의 생성 방법인데 그게 이제 고등학교 정도에 되는 학문이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그것이 형성이 되는데 그것을 얼마나 더 정강을 시키느냐 그것이 이제 대학원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하이드로라제 약 가수분해가 일어나게 나면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산화환원 요소라든가 이산화 요소라든가 탄리 요소라든가 아니 그게 잘못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수분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알파 아밀라제나 베타 프로테아제의 효소에 의해서 되는 부분이고요. 미생물은 그 부분하고 좀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효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고 미생물은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일상적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그 부분이 참 궁금한데 그 우리가 이제 박테리아가 메타볼리즘을 하는 과정에서도 말씀하시는 아밀라제, 프로테아제, 베타 셀룰라제 다양하게 가수분 요소도 그렇죠. 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그거는 이제 가수분해를 했을 때 어떻게 얼마만큼 아밀라제가 잘게 끊고 다시 와가지고 끊고 하는 애에 따라 그런 건 이제 가수분해하고 그렇죠. 그거하고 다릅니다. 박사님 말씀하시는 어떤 변환 그것은 아밀라제 효소 작용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작용을 했을 때 그 하나의 작게 짜져진 물질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산화하는 효소가 작용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독성이 제거되는 게 효소하고 일반 원리잖아요. 그런데 가수분해 효소, 이제 아밀라제나 프로테아제, 효모 이런 건 독성을 제거 못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가수분해일 뿐인데 산화하는 요소는 국제 효소. 그래서 산화도 좀 다른 겁니다. 효소.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 효소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변환이에요. 변환. 미생물 변환시키는 미생물. 그러니까 이제 박사님 말씀은 이제 마이크로박테리아 자체가 트랜스퍼를 완전히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박테리아와 효모 쪽 이런 거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아닌 다른 미생물이라는 게 식용 미생물.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보통 가수분해 효소라 하는 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돼지 껍데기나 소 껍데기를 아니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수분해 효소 자체만이 아니고 저희는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배운 거하고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거 제가 배우러 왔는데 이제 국제효소위원회에서 일반적으로 효소를 대별할 때 6가지 효소를 나누는 데는 제1 인프라 효소가 이제 하이드로라제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일반적으로는 효소 쪽이죠. 효소 쪽.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도 박테리아하고 효소는 그 일반적으로 이룰 수 없는다. 그런데 이제 이 다중 발효라는 개념하고 효소의 종류 중에서 이성화, 합성, 탄리,
탈리 요소도 엄청나게 남분해를 나노 단위로 쪼개는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산화하는 요소 같은 경우에는 A라는 물질의 독성을 전혀 다른 B라는 물질로 바꾸는 것도 있는데, 이 다중 발효에 의해서 미생물 자체로만으로도 이게 가능하시다는 그런 말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가수분해도 할 거고 뭐 모든 게 탈리도 할 거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이거를 그 검사를 넣어보면 이제 그 발효 산물에는 알파 아밀라제와 베타 프로테아제가 어느 정도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으면 옛날에 제가 그 방송심의위원회에 이 발효냐 발효가 아니냐 이것을 처음에 내가 우리나라에서 그 방송심의위원회에 가서 얘기를 하고 광고심의위원회가 또 있어요. 그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이걸 몰랐을 시절이에요. 한 3, 4년 전에. 그때 그분들이 그렇다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효소에 대한 부분, 효소에 대한 박테리아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좋다. 그러면 그 부분을 얼마 정도 그 충족을 시킬 수 있느냐, 발효가 되게 다중 발효가 되게. 그러니까 거기 기준을 해갖고 그 당시는 그 합격을 했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해서 효소 쪽하고 발효 쪽하고는 대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효소는 효소로 가수분해를 했던 뭘 다른 분해를 했던 뭐 모든 하나를 했던 모든 다 그게 되는데 그거는 여기서 충족을 시키는데 그거를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이것은 대사사물이라든가 대사사물의 정강 쪽을 보고 가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보고 가면 식품 쪽에서요 그쪽을 보고 가면 이렇게 되거든요. 발효된 것을 그 멸균을 이제 한다고 미생물 때문에 멸균을 다 시키고 나면요 효소 자체가 다 깨지고 없습니다. 열만 가면 효소 다 깨지는 거 아시죠? 다 깨지고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발효식품과 효소식품은요 다릅니다. 그게.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대학교에서 생물학 시간이라도 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아무도 가르쳐 주들 안 하기 때문에 지금 교수들도 모르고 있고 그 나와 있는 학생들도 모르고 있고 아무도 모르고 있고 제가 알기로도 국내에 순수 석사, 학사, 박사과정을 교수학을 하기를 다다닌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없습니다. 전남대 신혜대 교수도 프랑스에서 석박사과정만 일부 발효를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응용 미생물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모르고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도 모르고 다 모르는 과가 없지 않습니까? 과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제가요 강화문에 있는 방송심의위원회 아시죠? 그거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광고심의위원회. 왜? 발효락 하는 거를 당신 발효를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믿느냐? 뭘로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그래서 환경연구원이 있거든요. 환경연구원에 가서 그러면 좋다. 이것이 충족이 되면 당신들 쓸 수 있어도 말 못할 거 아니냐 해갖고 충족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참고가 되실지 모르지만 요즘 국제효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밀라제, 프로테아제, 리파제, 셀룰라 자체에 카시나바가 다 부착된 완전 표준화된 효소도 다 있거든요. 예, 다 있죠. 그 부분에 대한 내열성도 80도, 90도 이렇게 해서 상당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제가 효소 쪽으로는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궁금했던 부분이 저희는 일상적으로 이제 미생물학하고 효소학을 항상 필요 충분 조건으로 서로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데 그렇죠. 외람됩니다만 이제 박사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 발효라는 것 자체가 효소가 일어나는 게 발효인데 근데 효소와 미생물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효소 부분을 상당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제쳐놓는 것 같아요. 효소 부분은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이제 그 발효를 모르는 사람은 효소 쪽으로만 얘기를 하겠죠. 근데 본래 발효라 하는 거는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T 산업을 하기 위해서 기반 기술입니다. 발효는 효소학이라 하는 게 기반 기술이고 그 위에 이제 다시 말해서 BT 기술로 나노 NT 기술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효소학에 매달리다 보면 그 위에 거를 전혀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저도 뭐 예를 들면 미생물이 엄마고 효소는 아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항상 미생물을 그래서 발효를 하는 과정에 다중 발효를 하는 과정에 효소는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 말했지만
내가 원하는 건 2차 대서 산물이고 2차 대서 산물이 생기는 것도 지금 하면 옛날 얘기고요. 2차 대서 산물이 보시면 요 60일이라 하는 게 330일 나왔는데 이게 1600배 정도 올라갔잖아요. 이 부분이 이게 A라는 물질을 전이해서 저렇게 양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미생물에 의해서 최 박사님은 그거를 미생물의 관점에서 보시는다는 말씀이죠. 미생물을 어떤 미생물을 탐색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예, 했을 때 그게 다좀 말이죠. 예. 다시 말해서 잠깐만 똑, 지금 똑. 그거는 나중에 박사님하고 없고 저 위에서 상담을 하실 수도 있고 예. 고려하시다. 왜냐하면 전부 다 아침을 안 잡수고 예. 이렇게 용인에서 오셨고 서울에서 오셨고 대구에서 오셨는데 여기 식당이 지금 그 45분에서 50분 사이에 가야 되거든요. 한식 식사가 끝나고 그래서 이제 박사님 요것으로 좀 마치고 예. 쪽에 요 한식 식당에 예. 거기에 그 45분까지 예. 저희들 여기